안녕하세요. 인간 발달과 교육 부분의 발표를 맡은 김예찬입니다. 저희 조는 유선희 선생님께서 1절과 2절, 신정희 선생님께서 3절, 이하연 선생님이 4절 자료 조사 및 정리를 맡으셨고, 저와 김혜재 선생님께서는 PPT 및 발표를 맡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인간 발달의 특징, 유전과 환경, 인지 발달, 정의적 발달로 나누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인간 발달의 특징입니다. 인간 발달의 특징 중 가소성에 대해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소성이란 변화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가소성이 있다는 말은 인간이 원하는 방향대로 다양하게 모습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 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유전과 환경 중에 가소성은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발달의 특징인 가소성은 우리가 교육에 힘을 쏟는 이유 중에 하나로도 제시되며 이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인간 발달에 상당수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기 교정성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이론적인 발달의 궤적, 즉 발달 단계, 속도 등이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주어진 환경이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성장 과정에서 적절한 환경이 주어진다면 발달의 궤적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리한 점을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는 힘을 자기 교정성이라 하며 인간은 이러한 자기 교정성을 지니고 있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환경적인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자기 교정성을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개인차입니다. 이는 인간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각각 개인이 발달을 나타내는 시기나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가진 특성이 다르듯이 발달에서도 개인별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발달 이론에서도 일정 정도의 개인차를 정상적으로 인식하지만 항상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앞선 개인차는 교육 현장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학습자마다 수준의 차를 인식해야 하며 학습자를 향한 교육은 학습자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을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차는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를 개인 간 차, 개인 내 차, 스타일의 차이 등으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중 개인 간 차는 개인들을 비교한 결과로 지표를 통해 어떤 특정한 능력에 대해서 각각 개인들을 비교할 때 나타나는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개인 내 차는 한 개인이 가진 여러 가지 능력들을 비교할 때 나타나는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적성이나 소질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개인이 잘하는 능력과 못하는 능력을 구별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측에 보시는 표의 횡렬 화살표와 같이 학생 A, B, C의 국어 능력을 비교함으로써 개인 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표의 종렬 화살표와 같이 학생 A의 국어, 영어, 수학 능력을 비교하는 것은 개인 내 차이며 학생 A에게는 국어 과목이 적성과 맞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선 것과 같이 사람 간의 능력의 우열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들도 존재하지만 성격이나 기호 등과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차이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은 각 사람들의 스타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의미가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앞선 개인차, 즉 개인 간 차와 개인 내 차, 스타일의 차이까지 고려한 최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전과 환경입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인간 발달에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뽑히는 것이 유전 그리고 환경입니다. 이 두 요인 중 어느 한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다는 비교보다는 최근에는 두 요인의 상호작용이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요인의 상호작용의 의미에 대해 다음 세 가지 모형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반응 범위 모형입니다.
유전은 하나의 특수한 유전자로 진행된다기보다는 다수의 유전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모와 유사한 특성을 물려받게 되는데 이를 다중 유전이라 합니다. 여러 유전자에 의한 유전이기 때문에 부모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가감이 존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침하는 유전자가 자녀에게서 표현될 때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전에 의해 어느 정도의 발달의 범위가 정해진다고 보았는데 이를 반응 범위라고 합니다. 이는 유전에 의해 일정 범위가 정해지고 난 뒤에는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그 값이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유전자가 자녀에게 나타나는 반응 범위에도 정도의 차가 있어서 반응 범위가 넓은 것은 환경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반응 범위가 좁거나 그 범위가 0인 것은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유전적인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표에서 광식을 보시면 광식은 유전적인 영향으로 IQ가 약 40에서 120 정도가 반응의 범위로 나타나는데 그 범위 내에서 풍요로운 환경으로 갈수록, 즉 가로로 갈수록 긍정적인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그 값이 범위 내에서 점차 높게 측정되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와딩턴이 제시한 수로와 모형입니다. 그는 수로화라는 것을 유전자에 의해 발달이 특정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도록 제한된 현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인간 발달을 땅 위에 파인 수로로 공이 굴려내려오는 장면에 비유한 것으로 수로는 유전적으로 결정된 발달 경로를 의미하며 그 수로의 깊이는 유전적인 영향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검은색 공이 유전적으로 결정된 수로 내에서 아래로 이동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철수의 학업 능력이 수로라면 국어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이쪽으로 굴러가거나 혹은 수학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이쪽으로 굴러가는 등 작은 환경적인 요인에도 공의 경로는 뒤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모형은 통시적 상호작용입니다. 이는 세미로프와 챈들러가 주장한 내용으로 그들은 인간 발달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로 인지하고 시계에 따른 유전과 환경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발달 시기에 따라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과 환경의 상대적인 세기를 가상으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출생 직후에는 유전적인 영향이 8, 환경적인 영향이 2로 상대적으로 유전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아동기를 지나 장년기까지 나이가 들면서 유전적인 영향이 4,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이 6으로 환경적인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시기에 따른 유전, 환경적인 영향의 상대적인 세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모형에서 앞선 예와 같이 인간이 어릴 때는 유전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환경적인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유전, 환경적인 상호작용이 인간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도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지 발달입니다. 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의 인지적인 능력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지적인 능력, 인지 발달에 대해 발달 심리학자마다 상이하게 의견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인지 발달을 보는 시각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피아제를 중점으로 그 이전과 피아제, 그리고 그 이외의 견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아제 이전 시기에 심리학자들은 양적 접근, 즉 증명이 가능하고 관찰이 가능한 방법으로 지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 성장의 시각에서 심리학자들은 지능을 측정하는 지능 검사와
지능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두 가지의 큰 흐름으로 나뉘었고,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하였습니다. 먼저 지능의 구성 요소에 대한 견해들입니다. 스피어맨은 지능을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일반 지능 요인과 특정적으로 적용 가능한 특수 지능 요인 두 가지로 구분하였지만, 서스톤은 7가지로 보았습니다. 그는 7가지 요인으로 언어 이해력, 수리력, 추리력, 공간 능력, 지각 속도, 어휘 유창성, 기억력으로 보았으며, 이를 기초 정신 능력이라 일컬었습니다. 그 후 길포드는 지능을 사고의 내용, 다양한 종류의 사고방식을 뜻하는 조작, 사고의 결과로 도출되는 산출의 조합, 즉 3차원의 조합으로 보았는데, 그 내용을 또한 세분화하여 총 180가지의 정신 능력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우측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텔과 호는 지능을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유동적인 지능은 어느 정도의 선천적인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발달하기에 어려운 지능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지능은 교육이나 훈련의 결과로 형성하는 능력으로,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지능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지능 검사입니다. 양적 접근에서 지능이 얼마나 발달하였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 또한 지능의 구성 요소만큼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최초의 지능 검사는 1905년 비네가 제작한 것으로, 정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게 된 검사였습니다. 이러한 비네 검사는 이후 스탠포드 비네 검사로 발전하게 됩니다. 1916년 미국 스탠포드에서 미국판 검사로 제작한 지능 검사로 처음으로 IQ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IQ는 스턴이 정신연령과 생활연령으로 공식화하였는데, 터먼이 이 공식에 곱하기 100을 하여서 스탠포드 비네 검사에서 이 IQ 지수가 활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공식은 생활연령의 증가에 비해서 정신연령은 고정적으로 수치화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던 검사였습니다. 이후 1939년 웩슬러 검사가 제작됩니다. 웩슬러 검사는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집단을 구한 다음에 표준화 작업을 하여 전체 평균을 100으로 정하고 개인 간의 편차를 계산하여서 IQ를 산출하였습니다. 이를 편차 IQ라 합니다. 그리고 성인용으로 제작된 웩슬러 검사는 이후에 아동용, 유아용 검사가 별도로 제작되었으며, 언어성, 동작성 검사를 구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지능 검사는 단순히 검사를 통해 측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검사를 적절하게 해석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능 검사를 해석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심리 검사에는 특정의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지능 검사는 창의력 등과 같은 전체적인 인지 능력을 대변해주지 못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능의 경우 개인별로 발달하는 속도나 양에 대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필린 효과와 관계가 있습니다. 필린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 검사의 평균성적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오래된 검사 문항에 대해 익숙해지거나 과거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많은 점, 그리고 혹은 현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등이 다른 점과 같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능 검사를 해석할 때에 지능 검사의 수치를 단편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앞선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부터는 김혜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 이전의 심리학자들은 성인과 아동의 인지 발달의 차이가 양에 따라 다르다는 양적 접근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피아제는 인지 발달을 양적인 차이가 아닌 인지 구조의 질적인 변화에 따라서 불연속적으로 발달한다는 질적 접근을 취했습니다. 피아제는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환경에 적응하고 인지 도식을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동화란 자신의 도식에 세상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날개가 달려있는 것을 새로 받아들이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도식으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통해 자신의 도식을 바꾸거나 세분화하여 새로운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동이 비행기를 보며 새라고 말한다면 저것은 사람과 사물을 운송하는 수단인 비행기임을 알려주어 비행기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동화와 조절을 통해 인지적 불균형 상태에서 인지적 평형 상태로 변화됩니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 단계를 4단계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구분하였습니다. 감각운동기는 약 생후 2년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자극을 받아들여 느끼고 자신의 몸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특징을 보입니다. 두 번째 전조작기는 2세에서 7세까지로 세상을 자신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자기중심성, 무생물이 생물과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물활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사물의 외양이 변해도 그것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 보존 개념을 아직까지는 획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체적 조작기는 7세에서 11세까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고 일정한 물건이 다른 물건의 상하 범주에 속하는 것을 인지하는 유목화, 사물을 길이나 부피 등 양적 특성을 고려하여 순서를 나열하는 서열화 개념을 습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조작기에는 11세에서 16세까지로 추상적, 과학적, 논리적 사고가 가능합니다. 피아제 이론이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습은 어린이의 능동적인 참여 과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둘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활동은 언어적인 훈련보다는 물리적 경험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아제 이론 말고도 다양한 인지 발달 이론들이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 심리학자인 비고츠키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가 발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인지 발달의 근원은 사회에 있으며 각 사회에서 형성된 사회 정신을 내면화하는 것이 인지 발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아제와는 다르게 비고츠키는 언어를 사고 발달의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전조작기 단계에서 자기중심적이고 혼잣말 같은 언어가 내재화되어 자신의 사고를 조절하고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지 발달에서 주변 성인들, 동료의 도움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를 비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고츠키에 의하면 아동에게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 발달 수준은 아동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 잠재적 발달 수준은 타인의 도움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발달 영역 사이에 있는 근접 발달 영역은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성인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비고츠키는 부모나 교사가 근접 발달 영역을 토대로 학습 내용을 조직하고 제시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피아제 이론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수정을 한 신피아제주의자들의 이론입니다. 이들은 피아제의 발달 단계를 세분화하였고, 아동이 피아제가 말한 인지 발달 단계에 여러 특징을 나타낼 수 있음을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시기에 항상 동일한 수준의 사고를 하기보다는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인지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능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본 가드너의 다지능 이론입니다.
처음에 가드너는 지능에 속하는 하위 지능을 7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시각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성찰지능입니다. 그 후에는 자연탐구 지능을 추가하였고 실존적 지능을 후보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가드너는 8가지 지능이 상호 독립적 관계에 있어서 특정 영역에서는 여러 개의 지능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적용하여 주로 언어나 논리적 수학적 지능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서로 다른 강점 지능을 개발하고 약점 지능을 보완하려는 새로운 수업 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의적 발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의적 발달이란 무엇일까요? 정서, 성격 등을 포함하는 비신체적, 비인지적 특성의 발달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 정서는 기쁨과 슬픔 등 감정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의적 발달은 인지적 발달에 비해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의적 특성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4절에서는 정서와 교육 간의 관계, 정서 발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서는 그 자체로서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고 정서에 대한 이해는 학생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의적 교육은 고대부터 시작되어 시대에 따라 강조되는 교육 내용이 달랐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정서와 관련된 교과목이 존재하진 않지만 교육을 통한 도덕성 함양 혹은 정서의 순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의적 특성 중 교육의 측면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성, 수능성, 끈기와 인내 등이 해당됩니다. 자율성이 높은 학생에게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용이할 것이고 수능성이 높은 학생에게는 부모나 교사가 정해준 학습 계획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을 이해한다면 교사는 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서는 정서 상태와 감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정서 상태는 생리적인 변화를 통해서 측정되는 것으로 혈압이 높아지는 것, 심장이 뛰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감정은 정서 상태를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높아지는 생리적 변화를 긴장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서를 설명하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서는 순수한 생리적 변화에 수반되어 인지작용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 두 번째, 동일한 생리적 변화여도 그것을 무엇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정서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 세 번째, 사회 문화에 따라서 정서가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는 것. 네 번째, 정서는 학습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는 견해. 이 중 어느 방법도 인간의 모든 정서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의 정서 발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후 2개월에서 7개월까지는 문화와 관계없이 놀람, 분노, 공포 등 단기적인 정서가 나타납니다. 이는 얼굴 표정, 골격, 자율신경계의 변화 등을 동반하는데 이러한 1차적 정서가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고 선천적으로 가지는 정서로 볼 수 있습니다. 생후 1년이 지나면 당황, 부끄러움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정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정서를 2차적 정서로 부르고 자기의 의식 발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정서가 좌우될 수 있어 자기의식적 정서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정서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발달하는 자기평가적 정서가 있습니다. 부끄러움, 죄책감, 자부심이 해당되는데 이는 사회의 규칙을 이해한 후 그 규칙에 자신을 비추어 본 다음에야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늦게 발달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발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은 어릴 때부터 낮은 단계에 자기에 대한 의식이 생기고 이것이 성장하면서 자기 개념, 자기 존중감, 정체감, 성격, 습관 등을 형성하게 됩니다. 4절에서는 자기 개념, 자기 존중감, 자기 조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개념입니다. 제임스는 주체로서의 자기와 객체로서의 자기를 구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객체로서의 자기에 많은 관심을 두지만 자신의 존재에 대한 독특한 의식을 보여주는 주체로서의 자기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쿨리, 미드, 볼드윈은 자기 개념이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중 쿨리는 의미 있는 타인들을 통해서 거울에 비친 자기를 발견하고 이것이 자기 개념을 형성한다고 설명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시기에 따라 자기 개념이 발달합니다. 4개월경부터 자신이 대상과 분리된 존재임을 인식하고 6개월경부터 초보적인 신체적 자기에 대한 개념을 형성합니다. 유아기 때는 자신의 신체적 특징, 소유물, 좋아하는 것 등을 중심으로 자기를 진술할 수 있고 6세 이후에는 심리적 특성, 감정을 포함하여 자기를 진술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을 사용하여 자기 개념의 발달을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3세에서 5세 유아는 전조잡기 단계에 해당되므로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신체적 특징 위주의 자기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호하는지는 잘 조직되지 않습니다. 아동 중기에서 후기에는 영리함, 정직, 수줍음과 같은 자신의 특성을 중심으로 자기 개념이 서술됩니다. 이것은 구체적 조작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형식적 조작기 단계에 해당되어 추상적인 자기 개념과 높은 수준의 자기 성찰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비판점이 있는데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가 지나치게 큰 단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자기 개념을 인지 발달의 4단계로 연계한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같은 또래 아동 사이에서도 자기 개념 발달 수준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의미합니다. 어린 아동의 경우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기 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 지지적인 가정 환경, 자율성 존중 등의 양육은 긍정적인 자기 존중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동 후기 또는 청소년기 이후에는 또래와의 비교, 누적된 성공이나 실패 경험, 내부 또는 외부 기인이 자기 존중감 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7세 이전까지는 학업 능력, 운동 능력, 사회적 수용도에 따라서 자기 존중감을 구성합니다. 청소년기까지는 그 외에도 친근한 교우관계, 직업적 유능함, 이성에 대한 자신의 매력 등에 의해서 구성되고 성인기에는 그 외에도 유머 감각, 도덕성, 양육 능력 등이 자기 존중감의 구성 요인이 됩니다. 자기 존중감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약 8세경에는 안정적이었다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기 존중감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낮은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춘기 이후에도 남자는 자기 존중감이 어느 정도 증가되어 회복되지만 여자는 회복 속도가 늦어 대학교 시기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조절은 자신이 성취한 것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아동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기 개념은 삶의 목표를 형성하고 적절한 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안내하며 자기 조절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블락과 블락은 자기 조절의 의미를 행위의 중단, 충동의 억제, 만족의 지연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위의 중단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 음주, 도박 등 중독성이 강한 행위는 그만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만두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위의 중단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자기조절 능력이 향상되기는 어려워집니다. 둘째, 충동의 억제는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을 억제하여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충동은 인지적으로 억제될 수 있어야 하는데
공격성이나 자기 파괴성이 강한 충동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만족의 지연은 나중에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해 지금의 보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실험으로는 잘 알고 계시는 마시멜로우 실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자기조절 능력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모나 교사는 어린 아동이 자기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